모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앞서 발표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 시간으로서 인하대학교 신현동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의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의 좌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신현돈입니다. 먼저 앞에서 발표자들께서 다양한 CCS 기술과 그리고 국내 현황을 잘 요약을 해주셔서 저희 진행은 이제 기존의 사전 질의가 한 90개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자께 한 두세 개 정도의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요. 일부 질의는 한 분에 해당되지 않고 아마 도움이 되면 두 분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참석자들의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말씀대로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말 이제 CCS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더 기본적인 거는 결국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겠죠.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를 그런 발생되는 양을 또 줄이는 것도 있고 이거를 포집을 해서 저장해서 또는 활용하는 이제 CCUS 기술이 나온 거고 이게 각 나라마다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들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해양 CCUS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화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없이는 아마 실현이 불가능한 거를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워터 솔루션의 배성찬 씨께서 주신 질문인데 이거 전병국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니터링 기준이나 규정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준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분야가 CCS를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 뭐, 규정 같은 경우에는 ISO도 있고 ASTM도 있고, 비파괴 검사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이나 이제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 같은 부분에는 그 모니터링 규정과 기준이 있고 또 이제 그 음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쿠스틱 이미션 쪽으로 모니터링하는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 관련해서는 이 모니터링 기술들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직 셋업 단계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책임 소재와 연결이 돼서 상당히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기가 아마 해외에서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정우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질문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권진영 씨입니다. CCUS의 한국 국내 또는 해외 실증 사례와 CCUS가 실질적으로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 저감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김 인터넷 교수님 또 문제가 인터넷이 좀 잘 안 돼서요. 김 교수님을 제외한 분들께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이호섭 단장님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지금 국내, 제가 발표도 말했지만, 현재 한 50개 프로젝트에서 한 5,100만 톤인가요? 그 정도가 포집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은 노르웨이의 슬라이퍼라든가 스노우비 프로젝트가 있고,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에서 다시 시작한 8월 달부터 주입한 그다음에 노던 라이트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골곤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문바 프로젝트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미국도 지금 많은 현재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CC 이제 CCUS에 대해서 시증 사례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 저감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이게 LCA 관점에서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봤을 때 결국 1톤의 CO2를 포집해서 저장을 했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쓰고 어떻게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배출 저감은 확실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들어가는 뭐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사용한에 따라 가지고 그게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순수하게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거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저감에는 기여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성일연구원께서 해주신 건데요. 전병국 교수님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광섬유 기반이나 소리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의 장단점, 아마 발표에서 이미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향후 뭐 현장 적용과 같아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십니다. 네, 발표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강섬유 기반 센싱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파 간섭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중 저장과 센싱에 많은 이점이 있고 그래서 현재 뭐 오일 앤 가스라든지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디스트리뷰티드 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롱 디스턴스 센싱을 할 때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센싱에 대한 간단함이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 단점이라 하는 데는 환경적 요인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제 광섬유 센싱이라는 게 그 광섬유에서 생기는 미세한 변화를 추정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가스 누출 센싱을 할 때는 특정한 가스에 대한 모니터링보다는 그냥 그 현장이 가스 그 누출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할 수 있지만 뭐 어떤 가스가 얼마만큼 누출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피티 관련해서는 광섬유 센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민감하게 변화를 이제 감지할 때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후속 질문으로 유사한 게 있어서 한번 다시 드리면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형준 연구원께서 해주신 건데 이런 광섬유 기반 센서를 해양 현장에 적용할 때 실제 실증 사례가 있는지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교수님? 네네. 그래서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해양 구조물 그래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활용된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오일앤가스에서는 이제 온도 센싱을 이제 오일앤가스에서 광섬유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섬유를 이제 그 저장 그 높은 깊이에서 센싱을 하려면은 센서에 대한 그 어쨌든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노하우나 기술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 오일이 지나가는 그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같은 경우 또 그런 파이프라인 모니터링도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파이프라인 내부에서 온도 모니터링이라든지 압력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많이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리 측정, 다리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행기 그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지금 현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인티그레이션해서 아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발표 들으면서 이제 느낀 점이 이 과학 기술에서 나온 이런 기술이
랩 스케일에서 또 뭐 현장 검증 단계직에서 상용화로 가는 데는 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호섭 단장님한테 나가는 질문인데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김영덕 실장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CCUS 중에서 활용에 해당되는 U와 저장에 해당되는 S 관련해서 국내 환경에서의 예상 비용,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언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활용과 저장에 대해서 국내 환경에서 예상 비용을 말씀드리면 저장도 그렇고 활용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 저장과 활용에 대해서 예상 비용을 비교할 때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그 감축적 관점에서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포집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제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이제 감축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1톤을 포집해서 1톤을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축 효과가 1톤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MRV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이것을 어느 분이 더 그 활용과 저장이 저렴하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해가스전에 뭐 저장을 하게 되면 뭐 한 150불 정도 톤당 토지부터 이제 저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활용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를 뭐 강물 탄산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화학적 전환을 할 것이냐 생물학적 전환을 할 것이냐 다 비용이 달라지고 이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얼만큼 이제 그 기여를 할 것인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그 두 개를 좀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활용도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 이제 화학적 진화를 통해서 나오는 뭐 사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데도 크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탄소 저감 효과가 큰 저장 중심으로 가겠지만은 향후에는 활용에 대한 이제 기술이라든가 그런 어떤 MRV가 구체적인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면 나중에 또 DAC하고 결별이 있다고 그러면 활용 쪽도 상당히 큰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럼 이제 저장소 확보가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제약이 많기도 하고 뭐 규모면이나 그다음에 뭐 시기면도 좀 늦은 감도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강성일 씨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저장소 확보가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대규모 CCS 사업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계십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로 주입할 수 있는 그 저장소는 이제 동해가스 유일하고요. 하지만 그 서해나 남해나 동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유망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유망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가하는 작업들이 뭐 석유 뭐 민간사라든가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저장소를 이제 탐사부터 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종 주입하기까지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7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결국은 우리나라가 뭐 포집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포집을 현재 이제 기술로 봤을 때는 그 대규모 포집을 좀 소화할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저장이 활용보다 그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국내 동해가스선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그 국내의 다른 서해나 남해나 다른 동해에 그 추가적인 저장소가 개발하기 전까지에는 좀 해외 저장소 쪽과 같이 연계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연결된 마당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의웰의 윤여재 씨가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국내에서 CCUS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아마 법적, 제도적 그 지원을 아니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적 지원이겠죠.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단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신사업들,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수소 이런 것들이 뭐 그 REC나 그 CHPS와 같은 어떤 정부의 이제 보조 사업으로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산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CCS도 어떻게 보면 지금 CC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직접적인 베네핏은 탄소 배출 가격밖에 없는데, 탄소 배출 가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CCUS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너무나 이제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결국은 이제 정부 쪽에 이런 CCS 사업을 조기에 이제 상용화하거나 어떤 이런 생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이제 지원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뭐 탄소 차익 거래제도 같은 이런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은 우리 뭐 정부가 그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허브 터미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허브 클러스터를 정부 쪽에서 이제 공공적 이제 허브 터미널 구축을 해준다든가, 또한 이제 결국 이제 CCUS가 보다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이 이제 절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이제 R&D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에서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CCS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 계획이 내년 초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기본 계획을 보시면 우리나라 CCS가 앞으로 어떻게 될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지원 제도들이 좀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꾸준히 추진이 돼야 이게 목표 달성이 되는데 이제 하다 말고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후퇴하고 하게 되면은 앞에서 시작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한 시스템 하에서 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어, 지속되지 않으면 아마 이런 목표 달성은 요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무리 발언 정도로 한 30초 정도씩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호섭 단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아, 네.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킴스한테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CCS가 제가 뭐 설명도 드린 바 있지만 CCS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의 수단으로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근간이 됐던 산업들에 대한 서스테이너비티를 가지고 계속 하시기에도 국가 경쟁력을 갖고 이런 산업들이 지속 영위하기에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EPC라든가 중공업들의 이런 새로운 시장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 좀 CCUS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뭐 지금 2035년 NDC가 곧 나오겠지만은 그에 대해서도 좀 CCUS가 올바른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그런 게 대한 어떤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KCCS에 부탁드립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병국 교수님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모니터링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CCUS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술들이 또 비단 CCUS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 혁신 포럼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